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나 그 소중한 은퇴 자금을 방금 베트남 호치민 한복판으로 송금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지어지네요. 그쵸. 근데 기분은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엄청 화려한 조감도를 봤거든요. 한국 최상위 건설사 브랜드 로고가 딱 박혀 있고, 게다가 연 10% 수익률 확정 보장이라는 완벽한 은퇴 플랜이 당신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미끼죠. 베트남 경제 막 성장한다고 하니까 내 자본을 얹어서 아주 스마트한 투자를 했다고 믿으실 텐데, 법적으로 당신은 그 건물 아래 땅을 단 한 뼘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확정적이라던 10% 수익률은 현재 은행 예금 이자만도 못한 수준이고요. 심지어 더 끔찍한 건 잔금까지 다 치른 그 집을 현지 시행사가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겨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한국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거대한 베트남 부동산의 덫입니다. 오늘 자료도 엄청 방대하죠? 네. 글로벌 로펌인 프레시필즈부터 베트남 현지 로펌 FDVN, 데디카, 그리고 한국 법무법인 로고스랑 AACS 회계법인 자료까지 싹 더 모았습니다. 밭동산닷컴 최신 실거래 데이터로 포함되어 있고요. 와, 로펌함의 회계법인 자료까지 총망라했네요. 네, 이 모든 자료를 쫙 종합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사기꾼들의 일탈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국을 방어하도록 설계된 그 사회주의 법적 시스템과 이걸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오독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맹신이 꽝 충돌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구조적 덫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내 돈을 냈으니까 이 공간은 내 거다. 완벽하게 내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구조적 덫에 걸려든 분들의 절규랑 베트남 법조문의 그 냉정한 괴리가 오늘 자료 곳곳에 아주 적나라하게 묻어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피눈물 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만약 베트남 부동산에 단 1원이라도 투자할 생각이 있거나 이미 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무조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덫에 걸려드는지 그 미끼부터 좀 보죠. 가장 강력한 미끼는 역시 친숙함 그리고 숫자였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던 그 가짜 분양 광고 사태 기억하시죠? 네. 삼성 레미안이랑 현대 아이파크 로고 무단으로 막 갖다 쓴 거요. 그렇죠. 한국인한테 너무 익숙하고 믿음직한 일본 건설사 로고를 쓴 겁니다. 거기다 대고 레미안 시티니 갤럭시 시티니 이름을 교묘하게 붙여서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죠. 낯선 외국에 수억 원을 보낸다는 건 엄청난 공포인데 그 익숙한 브랜드 로고가 공포의 뇌관을 딱 제거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대행사들이 연 1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펌프질을 하니까 다들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심각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어떤 모순이죠? 현실 수치가 많이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밭동산.com 1분기 리포트를 보면 현재 하노이랑 호찌민 아파트의 실제 평균 임대 수익률이 연 3.1%에 불과해요. 2년 내 최저치입니다. 잠깐만요. 3.1%요? 광고는 10%라고 했는데 실제는 3%대면 이건 그냥 과장을 넘어선 거 아닌가요? 시장 자체가 뭔가 왜곡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6.9%의 엄청난 괴리가 바로 기형적인 가격 구조에서 나옵니다.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 통계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노이 아파트 분양가가 2019년 대비 무려 72% 폭등했습니다. 와, 72%요? 그럼 평당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1제곱미터당 약 2,694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평당 1,200만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집값은 72% 올랐는데 현지인들 실질 임금이 그만큼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상승은 연 5에서 10% 수준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최고급 스포츠카를 샀는데 렌트비 받아서 주차장 요금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매매가만 비정상적으로 팽창했고 임대시장은 그 거품을 받쳐줄 기초 체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아니 그럼 한국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3.1%라는 처참한 숫자를 보면 투자를 멈춰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결국 당장 월세 못 받아도 나중에 땅값 폭등하면 시세 차익 크게 먹는다. 이 서울 부동산 공식 때문이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 환상이죠.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뼈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땅이 내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이 모든 비극의 핵심 엔진입니다.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부동산 사면 토지랑 건물 소유권을 다 갖잖아요. 근데 베트남 2024년 토지법이나 주택법 그리고 데디카 로펌 분석을 보면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를 절대 직접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토지는 국유화되어 있고. 그렇죠. 외국인이 수억을 주고 사는 건 소유권이 아니라 그냥 토지 사용권, 즉 LUR이라고 부르는 권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엄청 비싼 기업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수억 주고 산 거랑 똑같네요. 정해진 기간 동안 쓸 권리만 있지 그 회사 지분은 1%도 없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그 라이센스마저도 영구적인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 주택 소유 기한은 법적으로 최대 50년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50년이요. 아니 내 전 재산이 들어간 집인데 5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정이 땡 하면 마차가 호박으로 변하듯이 국가로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법조문에는 조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최대 50년 연장 가능이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근데 프레시필즈랑 현재 로펌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위험성이 바로 그 조건이라는 단어의 자의성에 있어요. 조건이요. 정부가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방 및 안보 보장 지역입니다. 만약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아파트가 있는 동네를 안보 민감 지역으로 딱 지정해버리면 그 즉시 연장은 거부됩니다. 와, 진짜 어질어질하네요. 법이 철저하게 국가 통제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짜여 있고 투자자는 그냥 국가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철저한 의리네요. 게다가 살 수 있는 수량도 제한이 있죠. 맞습니다. 아무데나 막 살 수도 없어요.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수의 딱 30%까지만 외국인한테 허용되고 한 행정구역, 그러니까 한 동 단위로 단독주택은 250채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엄격한 할당제가 있습니다. 진짜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 50년짜리 시한부 라이센스라도 내 손에 온전히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돈 다 냈으니까 내 이름 적힌 증명서라도 줘야 할 텐데 이른바 핑크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네, 그 규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 데이터를 보면요. 현재 11개 기업 44개 프로젝트에 걸쳐서 무려 2만 2천 세대가 핑크북을 못 받고 있습니다. 2만 2천 세대요? 아니 노바랜드나 흥띠엔 같은 유명한 베트남 일군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사용료 다 내고도 자원환경부 지원 때문에 5년에서 7년째 발급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부처가 핑크북 5개를 아예 분실해버리는 황당한 행정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집문서를 잃어버렸다고요. 7년이면 진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내 집문서 구경도 못한 건데 이게 단순히 공무원들이 일을 천선히 해서 생기는 무능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리하십니다. 행정지원은 그냥 표면적인 핑계고요. FDVN 로펌, 렉가오 변호사의 심층 분석을 보면 더 치명적인 진짜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시행사의 은밀한 부채 때문이에요. 은밀한 부채요? 그러니까 몰래 빚을 졌다는 건가요? 네, 시행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토지 사용권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엄청 받거든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분양자한테 잔금 받아서 그 빚 갚고 근저당 해지한 다음에 핑크북을 줘야 하잖아요. 그쵸. 한국은 신탁사 시스템이나 에스크로 제도가 있어서 은행빚 안 갚으면 애초에 등기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묶여 있죠. 상식 아닙니까? 근데 베트남은 자금난에 빠진 시행사들이 그 잔금을 다른 데 돌려막거나 부채 상환을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심한 경우엔 돈만 챙겨서 야반도주를 해요. 호치민시에만 이렇게 분양자 몰래 은행에 담보로 잡힌 프로젝트가 60개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나는 분양대금 수억 원을 시행사에 다 냈고 입주해서 매일 밥해 먹고 자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 집 권리는 아직도 은행에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시행사 망하면 은행이 내 집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안타깝지만 최악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분양자가 돈을 냈던 말던 1순위 채권자니까 합법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구매자는 영원히 법적 소유자가 못 되는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와, 이건 거의 국가적인 사기극 방주 아닙니까?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피가 마르는데 이런 악질적인 시행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없나요? 여기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절규하는 투자자와 냉정한 법조문의 괴리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건설부 제재안을 보면요. 프로젝트 담보 사실을 숨기고 팔아먹은 기업에 대한 최대 과징금이 고작 8억에서 10억 동입니다. 10억 동이요? 네.
한국 돈으로 얼마죠? 약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수백억 분양대금 해먹고 벌금이 4천만 원이요? 이건 은행 강도한테 불법 주차 딱지 떼는 격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사 입장에선 벌금 내는 게 재무적으로 훨씬 이득이니까 그냥 아주 저렴한 운용 수수료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부가 자국 대형 건설사랑 은행 망하는 거 막으려고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를 철저히 희생양 삼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렉가오 변호사도 바로 그 지점을 맹렬히 비판합니다. 고의적 은폐는 사기나 횡령으로 엄하게 형사처벌해야 하는데 현실법 구조는 철저히 국가와 은행 채권 보호가 최우선이고 개별 투자자 재산권은 뒷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당신이 만약 이 지역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쳐봅시다. 수익률은 예금만도 못한 3%대고 7년째 핑크북은 안 나오고 집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요? 그럼 결론은 하나죠. 무조건 팔고 탈출하자. 근데 돈 빼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탈출 전략은 좀 어떻습니까? 다들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갈 때는 고속도로인데 나올 때는 바늘구멍이라고요. ACS 회계사무소랑 로고스로펌 자료를 보면 합법적으로 현금 들고 빠져나오는 건 거의 첩첩산중입니다. 아니, 내 원금이랑 내 수익 챙겨서 오겠다는데 그걸 왜 막는 거죠? 베트남이 외환 통제가 극도로 엄격한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완벽한 서류 증명 없이는 단 1달러도 합법적으로 못 빼요. 완벽한 서류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처음 분양받을 때 가계약금, 본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한국에서 베트남은행으로 송금된 기록이 1원 단위까지 다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정 조금 늦어서 급한 마음에 현금 들고 가서 냈거나 지인 계좌로 입금한 기록이 섞여 있으면요. 그럼 끝입니다. 자금 출처 소명 거부당해요. 게다가 양도소득세 2%랑 관련 부가세 다 냈다는 증명도 필수고요. 치명적인 건 원칙적으로 국외 송금이 1년에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서류 하나 누락됐다고 수억 원이 베트남에 꼼짝없이 묶여버리네요. 이러니까 피가 마르는 투자자들이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칙이나 비트코인 쓰라고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엄청 많던데요. 네, 급한 마음에 그거 쓰시면 자산이 완전히 증발할 수 있습니다. 환치기는 단순 불법을 넘어서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예요. 파멸식이나요? 돈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환치기 업자 통해서 한국 계좌로 받은 그 돈이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국제 범죄 수익금이랑 단 1원이라도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 계좌가 범죄 자금 세탁 경유지가 돼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즉시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계좌가 영구 동결됩니다. 재산 회수는커녕 하루아침에 국제금융범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에 돈 묶이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결말이죠. 와, 돈 벌려다가 전과자 되고 전 재산 압류당하는 완전 지옥의 늪이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차갑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신규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피해야 할 5가지 레드 플래그, 이거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레드 플래그는 한국 유명 대기업 브랜드 사칭하거나 모호하게 차용하는 광고입니다. 브랜드 맹신이 제일 위험한 첫 단추고요. 두 번째는 연 10% 이상 수익률 확정이라는 비현실적 약속입니다. 베트남 실제 임대 수익률은 3.1%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합법 송금 대신 환측이나 편법 송금 유도하는 브로커 무조건 피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는 뭔가요? 계약서에 시행사의 은행 근저당 설정 여부가 투명하게 안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에스크로 없는 베트남에선 언제든 은행에 집 뺏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토지를 영구 소유할 수 있다고 속이거나 50년 시한부 제한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50년 시한부 사용권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 오늘 우리는 베트남의 눈부신 경제 성장이라는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너무나도 견고한 덫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진짜 씁쓸한 현실이죠. 수만 명의 투자자가 핑크국 못 받고 절규하는데 국가는 4천만 원짜리 선방망이 벌금표만 들고 은행과 체제를 철저히 보호하는 상황입니다. 이 괴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아는 만큼만 내 자본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이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내내 이야기한 그 외국인 소유권 50년 기한이 대규모로 만료되는 시점이 오겠죠. 대략 2060년대 전후가 될 겁니다. 그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 만기 시점이요? 네, 베트남 정부가 그 수많은 외국인들의 기한 연장 요구를
그냥 순순히 허락해 줄까요? 아니면 법조문에 적혀 있는 그 막강한 조건 미충족이라는 칼날을 휘둘러서 합법을 가장한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자산 몰수 사태를 벌일까요? 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사회주의 체제는 통치 논리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 화려한 조감도만 보고 송금한 자산이 반세기 후에도 과연 당신 것일지 스스로에게 매섭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 자산의 주인이 국가일지 당신일지. 누군가의 확신에 찬 말보다 스스로 이해한 차가운 법과 구조만이 당신의 자본을 끝까지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